공식 선거운동을 앞두고 SBS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응답자의 35.8%가 문재인 후보를, 30.2%는 안철수 후보를 찍겠다고 답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가 주춤해진 이유와 남은 변수를 분석해드립니다. 어제 신형 미사일을 공개한 북한이 오늘 또 미사일 발사 시험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도 실패했는데 미국의 압박에 밀리지 않겠다는 무력 시위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직후 미국과 중국의 외교수장이 전화통화로 한반도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와 달리 침묵을 지켰고 펜스 부통령은 한국을 찾았습니다. 중국 정부가 신의주 단체 관광을 비롯해 모든 북한 여행 상품 판매를 중단시켰습니다. 사설 응급구호 차량 운전자가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자신에게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택시를 10km나 쫓아가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 안산과 목포 등에서 희생자를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목포 신항에서는 미수습자 9명을 수색하기 위한 최종 점검이 진행됐습니다. 안전띠에 클립 같은 걸 끼워서 느슨하게 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전띠를 느슨하게 매면 제대로 맸을 때보다 사고 시 크게 다칠 위험이 5배나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벨트를 느슨하게 매면은 에어백하고 안전띠의 효능이 반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네, 여러분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까지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역대 가장 많은 15명이 등록한 가운데 약 4시간 뒤인 내일 새벽 0시부터 22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SBS가 지난 13일 기자협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첫 TV토론 이후 주요 정당 후보들의 지지도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양강구도 속에 안 후보의 상승세가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한승희 기자입니다. 5명의 주요 정당 후보들 가운데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35.8%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 30.2%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투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8.4%,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각각 2.8%였습니다. 문 후보와 안 후보의 지지도 격차는 5.6%포인트로 6%포인트인 오차범위 내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의 83%에 달하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문재인 39.3%, 안철수 31.5%로 오차 범위를 벗어난 문 후보의 우세였습니다. 민주당 경선 이후 안 후보의 지지도가 상승하면서 문 후보 지지도를 앞서거나 비슷하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는데 안 후보의 상승세가 주춤해진 겁니다. 최근에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간의 가족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는 네거티브 공방이 있었는데요. 그간 새정치를 주장해온 안철수 후보가 이로 인해 받는 타격이 좀 더 큰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 당일에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응답자는 4분의 1, 25%였습니다. 바꿔서 투표할 후보로는 응답자 중 32.6%가 안철수 후보를 꼽았고 이어 문재인, 유승민 순이었습니다. 가장 호감이 가는 후보는 안철수, 문재인 후보가 27.8%로 비슷했습니다. 안 후보는 지지도와 호감도에 큰 차이가 없는 반면 문 후보는 8.7%포인트 호감도가 낮았습니다. 당선 가능성에 대해선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8%가 문재인 후보가 가장 높다고 답했습니다. SBS 한승입니다. 또 후보가 5명이 아니라 4명일 경우, 또 만약 1대1 대결이 될 경우 지지 후보가 누군지도 물었습니다. 보수 단일화가 된다면 누가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득실도 갈렸습니다. 이어서 정영태 기자입니다. 유승민 후보를 뺀 사자구도에선 문재인 38, 안철수 32.9%로 오차 범위 내지만 문 후보가 앞섰고 홍준표 8.5, 심상정 4.2%로 나타났습니다. 오자구도 지지 분포와 비교해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홍준표 후보를 뺀 사자구도에선 안철수 37.6, 문재인 36.7로 오차 범위 내 박빙이었고
유승민 6.3, 심상정 3.5%로 나타났습니다. 왜 그런지 살펴봤습니다. 유승민 후보가 출마하지 않을 경우 유승민 지지층에서 46.7%가 안철수 지지로 가지만 문재인 지지로도 32.2%가 가고 홍준표 지지로는 6.1%에 그친 걸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홍준표 후보가 출마하지 않을 경우 홍준표 지지층의 52.5%가 안철수 지지, 지지 후보 없다가 25.3, 유승민 지지 15.4였고 문재인 지지는 3.1%에 그쳤습니다. 홍준표 지지층의 문재인 후보에 대한 거부감이 더 크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피하기 위해서 안철수 후보에게 더 많은 표를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안철수 가상 양자 대결에선 안철수 44.8, 문재인 41.1%로 오차 범위 내였지만 안 후보가 앞섰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아들 고용정보원 채용 의혹과 안철수 후보의 부인 서울대 채용 의혹에 대해선 정당한 검증이란 응답이 절반을 넘어 흠집내기 네거티브 공세란 응답보다 많았습니다. SBS 정영태입니다. 이번 대선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는 공약에 이어 TV 토론과 안보 이슈, 또 의혹 검증이 차례로 꼽혔습니다. 특히 현재 지지율 1, 2위 후보가 박빙이어서 각 후보 진영은 이런 변수에 촉각을 곤두세울 걸로 보입니다. 이 소식은 문준모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SBS와 한국기자협회가 공동 주최한 첫 대선 후보 TV 토론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토론을 직접 봤다 26.4, 보진 못했지만 내용을 알고 있다 43.9%로 70%가 토론 내용을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누가 제일 토론을 잘했느냐는 질문엔 유승민, 문재인 후보가 높은 점수를 받았고 안철수, 심상정, 홍준표 순이었습니다. 지지도를 감안하면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선전한 셈입니다. 토론이 끝나고 지지 후보를 바꾸거나 지지 후보가 생겼다는 응답은 5.1%였습니다.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 지지도 1, 2위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인 상황에선 TV 토론이 무시할 수 없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 대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를 물었더니 공약 29.5, TV 토론 15.5, 북핵 정세 변화 15.2, 의혹 검증 13.5%였습니다. 후보 단일화와 연대나 박근혜 전 대통령 사법 처리 과정은 10%를 밑돌았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지난달 탄핵 결정 직후에 비해 민주당은 5.6%포인트 내렸고 국민의당은 10.2%포인트 올랐습니다. 민주당에서 안희정, 이재명 지지층 일부가 이탈하면서 국민의당이 상승한 걸로 보입니다. 이번 조사는 SBS가 칸타 퍼블릭에 의뢰해 실시했고 자세한 사항은 SBS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SBS 문준모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대선 후보들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는 세월호 3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한 목소리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약속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내일 문 후보는 통합을, 안 후보는 안전을 기치로 내걸고 대선 레이스를 시작합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세월호 추모식에서 만난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악수를 나누고는 말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둘 간의 냉랭함이 감돌았지만 세월호 진상 규명에서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새 정부는 곧바로 제2기 특조위를 구성해서 모든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습니다.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책임져야 할 사람 반드시 책임지게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경선 때 안희정 지사를 도왔던 박영선, 변재일 의원이 선대위 합류를 선언하면서 당내 갈등이 봉합됐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수도권 광역 급행열차 대폭 확대를 비롯한 교통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지역구인 서울 노원구에서 주민들을 만나 국회의원직 사퇴에 대해 양해를 구했습니다. 내일 의원직 사퇴서를 내는 안 후보는 노원구의 특성을 설명하며 서민과 중산층의 마음을 담아 대선에서 반드시 이기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내일부터 두 후보는 곧바로 1박 2일의 강행군에 들어갑니다. 문 후보는 첫 방문지로 대구를 선택해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를 부각합니다. 안 후보는 첫 일정으로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를 찾아 국민의 안전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각각 개헌과 보훈 공약을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른정당 안에서는 유승민 후보의 지지율이 나아지지 않으면 후보 사퇴를 건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대선 화두로 내세운 국가 대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 4년 중임 분권형 개헌안을 제시했습니다. 국회는 상하 양원제로 개편하고 의원 정수도 상원 50명, 하원 150명으로 조정하겠습니다. 광역, 기초단체 구분을 없애고 전국을 50개 행정권역으로 개편하는 안도 밝혔습니다. 당당한 서민 대통령 슬로건에 맞춰 내일 새벽 서울 가락시장을 방문해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합니다. 유승민 후보는 보훈 혜택 확대 공약으로 보수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국가를 위해 소중한 아들, 남편을 내준 보훈 가족들에게 국가는 할 수 있는 최대의 예우를 갖추어야 합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후보 사퇴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이종구 중앙선대위 부위원장은 투표용지 인쇄 시한인 오는 29일까지 지지율 반등이 없으면 후보 사퇴를 공론화해야 한다. 당 소속 의원들이 안철수 후보 지지를 선언할 수도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유 후보 측은 정치인 이전에 기본이 안 된 발언이라며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유 후보는 내일 새벽 0시 서울 종합방재센터 방문으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합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국가 주도의 4차 산업혁명 대책을 내놨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사회 전체의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국가 전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 후보는 내일 새벽 0시 지축 철도 차량 기지를 찾아 심야 근무 노동자를 격려합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네, 그럼 여론조사 결과와 정치권 움직임까지 김용태 기자와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네.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다, 이렇게까지 좀 봐도 될까요? 네, 근데 확실히 해둬야 할 것은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격차는 여전히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다만 네. 추세적으로 봤을 때 안 후보의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조금 주춤해졌다, 이런 해석은 가능할 것 같고요. 물론 급격하게 올랐으니까 자연스러운 조정기를 거치고 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에게 집중됐던 검증 공세가 안철수 후보에게도 쏟아지고 있고 안 후보에게 왔던 보수 표심이 아직은 확실히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조정기, 그러니까 조정기가 지금 안철수 후보에게 왔다는 걸로도 보이는데, 그러면 조정기가 지난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문 후보 지지율이 어느 정도 고정됐다고 본다면 역시 관건은 안 후보 지지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혹시 홍찍문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홍찍문이요? 뭐 홍준표를 찍으면 네. 문재인이 된다, 이런 말인데 네. 보수 표심이 홍준표나 유승민이 아닌 안철수를 미는 전략적 선택을 한다, 이러면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바른정당에선 자기 당 유승민 후보가 아니라 안철수를 지지하자, 이런 목소리가 그렇죠. 나오기도 했고요. 물론 안철수의 정체성을 놓고 공격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수 표심이 계속해서 쏠릴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슬로건은 국민이 이긴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보면 인위적인 연대는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래도 국민은 문재인을 꺾을 수 있는 안철수를 지지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담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공식 선거 운동이 이제 시작되는데 조금 전 이제 안철수 후보의 벽보는 봤고 다른 후보들의 벽보도 좀 미리 보여주시죠. 네, 기호 순서로 한번 살펴보면 문재인 후보 슬로건은 나라를 나라답게입니다. 촛불광장에서 나왔던 이게 나라냐라는 분노를 고스란히 담아서 정권 교체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현한 거죠. 홍준표 후보 슬로건 보면 네. 홍준표 후보는 당당한 서민 대통령을 내세웠습니다. 서민 출신 모래시계 검사가 서민들이 당당한 시대를 열겠다, 이런 뜻을 담았습니다. 지금 화면이 조금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홍준표 이름 위에 당당한 서민 대통령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새로운 보수 말하고 있는 유승민 후보는 보수의 새 희망을, 그리고 심상정 후보는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핵심 가치로 내걸고 앞으로 22일간의 진짜 승부에 들어가게 됩니다. 내일부터는 이 벽보를 거리에서 볼 수 있는 건가요? 내일 바로 붙는 건 아니고요. 선관위가 모든 후보의 벽보를 받아서 한꺼번에 붙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어제 신형 미사일을 공개했던 북한이 오늘 또다시 미사일 발사를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미국의 압박에 밀리지 않겠다는 무력 시위이기도 하지만 미사일 성능 개량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홍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오늘 아침 6시 20분쯤 함경남도 신포 지역 지상에서 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하지만 발사 직후 폭발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북한은 지난 5일에도 같은 곳에서 미사일을 쐈는데 60여 킬로미터를 날아간 뒤 추락해 실패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이때 한미 군당국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북극성을 지상 발사용으로 개량한 북극성 2형 계열로 분석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종류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미사일 발사는 우선 미사일 성능 개량을 위한 시험 발사로 보입니다. 신포 지역은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북극성을 개발해온 곳으로 미사일을 발사관에서 튕겨 올린 뒤 점화하는 콜드런치 시험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때문에 북극성 계열 미사일의 성능 개량이나 관련 기술을 ICBM에 접목하기 위한 시험 발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포의 미사일 발사 시설은 콜드런칭을 검증하는 곳으로 어제 열병시에서 공개된 ICBM도 콜드런칭 방식을 채용하고 있어 이곳 신포에서 검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제 신형 미사일을 공개한 데 이어 미국 펜스 부통령이 방한하는 날 미사일 발사를 시도한 것, 미국의 압박에 밀리지 않겠다는 무력 시위의 목적도 있습니다. SBS 김웅수입니다. 북한의 도발에 미국은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들으신 대로 오늘 펜스 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고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 외교수장과 전화통화를 통해 한반도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평소와 달리 별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 정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틸러슨 국무장관과 중국의 양제츠 외교 담당 국무위원이 오늘 전화통화를 하고 한반도 상황을 논의했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양국 정상회담 후속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북한의 6차 핵실험을 막기 위해 노력하자는 공감대를 재확인했을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패를 보고받았지만 평소와 달리 침묵을 지켰습니다. 미국의 펜스 부통령은 오늘 낮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도착 직후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했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전 참전용사인 펜스 부통령이 현충원부터 찾은 것은 혈맹인 한미관계를 강조하려는 뜻으로 보입니다. 2박 3일간 머무는 펜스 부통령은 내일 비무장지대를 방문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만나면서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펜스 부통령과 동행한 한 외교정책 고문은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있어서 몇 주 혹은 몇 달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음 달 한국 대선을 언급하며 차기 대통령의 결정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발언 때문에 미중이 사드 배치를 서두르지 않기로 합의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외교부는 사드 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게 한미 양국의 입장이라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중국 단둥에서 출발해 압록강 철교를 건너 북한을 둘러보는 반나절 신의주 단체 관광 모습입니다. 지난해 처음 출시됐는데 우리 돈 6만 원 정도면 북한에 다녀올 수 있어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이런 신의주 단체 관광을 비롯해 북한 관련 단체 여행 상품 판매를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단둥 현지에서 정성엽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중국에서 북한을 단체 관광하는 여행 상품은 다양합니다. 북한과 접한 단둥, 수도 베이징과 션양에서 출발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2012년부터 매년 18만 명이 넘는 중국인들이 북한을 찾았고 여행 경비는 해마다 우리 돈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중국의 주요 여행 사이트에서 북한 여행 상품을 검색했더니 돌연 찾을 수가 없다고 뜹니다. 我们这边暂时看有的话是没有去朝这里那边相应的行程安排的。 사드 보복대와 마찬가지로 중국 관광 업무를 총괄하는 국가여유국이 공식 지시를 내린 건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이 베이징 평양 간 항공 노선을 끄는 데 이어 대북 압박 차원에서 북한 관광 상품도 금지한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단둥에서 만난 북한 사람들은 중국의 압박에 부담감을 느끼면서도 근본 원인은 미국의 위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놈이 자꾸 위협하니까 저한테 자꾸 칼 들이대고 자꾸 죽이겠다 이러고 좀 가만히 가서 그렇잖아. 중국은 앞서 북한의 석탄 수출에도 제동을 걸어서 이제 남은 건 원유 공급 중단 정도입니다. 북한의 쏠쏠한 외화벌이 수단인 관광까지 금지시킨 건 미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이 북한에 취할 수 있는 최대의 압박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단둥에서 SBS 정성엽입니다. 네, 여기는 목포신항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오늘로 꼭 3년이 됐습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외부 세척 작업까지 마친 세월호는 지난 3년에 가슴 아픈 상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곳에 미수습자 9명의 수습을 기원하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발길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가운 맹골수도 바닷속에 있던 세월호가 이곳으로 오기까지는 정말 오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침몰에서부터 인양까지 세월호의 지난 3년을 심영구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3년 전 접수된 구조 요청. 그러나 출동은 늦었고 구조는 더뎠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절대 이동하지 마시고요. 불법 중개축의 화물 과적, 평형수 부족. 선원들 스스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배라 불렀던 세월호는 기울기 시작한 지 101분 만에 가라앉았습니다. 탑승자 476명 중 295명이 숨졌습니다. 9명은 아직도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잠수사 사망 등 추가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서 그해 11월 수중 수색은 중단됐습니다. 이후 세월호 인양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미수습자 가족들이 삼보일배, 1인 시위, 도보행진, 단체 삭발 등 온몸을 던져 인양을 요구했고 선체 인양 빨리 해서 9명의 실종자 찾고 불쌍한 우리 아이들 억울한 죽음 풀어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진통 끝에 참사 1주기가 지나서야 인양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험난한 수중 작업과 인양 방식 변경 등이 더해지면서 작업은 계속 지연됐습니다. 그 사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졌고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은 탄핵 소추의 주요 사안으로 떠올랐습니다. 3월 10일 대통령 파면이 결정됐습니다.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탄핵 사유는 아니나 참사 당시 대통령이 구조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결정문에 적시됐습니다. 그로부터 13일 뒤 세월호는 3년 전 가라앉았던 그 자리 수면 위로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부서지고 녹슬어버린 세월호는 이제 미수습자 수습과 침몰 원인을 밝힐 선체 조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SBS 심영구입니다. 이르면 오는 수요일부터 세월호 수색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수습자의 수습과 사고 원인 등을 규명할 선체 조사를 마치면 세월호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관심입니다. 표홍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옆에 26m 높이의 작업탑 2개가 세워졌습니다. 선체 수색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해수부와 선체조사위원회는 오는 18일 수색 계획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수색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미수습자 수습과 사고 원인을 규명할 선체조사와 함께 세월호 선체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논의도 시작됐습니다. 다시는 세월호 같은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교훈과 경고의 상징으로 보존하자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세월호가 다시 그 장소의 안전의 그 상징물로 서 있으면 훨씬 더 안전에 대한 그 경각심을 더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선체 처리는 법에 따라 선체조사위원회가 의견을 내고 처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선체 전체를 보존할지 일부 또는 상징적인 부분만 보존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체조사위의 의결 과정을 거쳐서 결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존 시 투입될 유지비용 등 예산상의 문제도 고려하겠지만 국민적 공감대를 우선해 결정하겠다는 것이 선체조사위의 의견입니다. 세월호 보존 장소로는 진도 팽목항과 경기도 안산, 현재 세월호가 있는 이곳 목포신항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SBS 표현구입니다. 3년 만에 무트러 나온 세월호와 함께 희생자들을 기억하기 위한 움직임도 어느 때보다 컸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추모와 애도의 물결이 흘렀습니다. 이세영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안산 합동 분향소입니다. 노란색 옷에 노란색 꽃을 든 시민들. 추모 행사인 기억식에는
오늘 하루 2만 명 넘는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저희가 기억하고 있다는 게 제일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분들에게. 환한 웃음의 영정사진 앞에서 국화꽃을 손에 든 추모객들은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돌아오지 못한 친구 앞에서 이제는 21살이 된 친구는 잊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미안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대신 더 열심히 잊지 않고 살겠다고. 여전히 2014년 4월 달력이 걸려있는 단원고 기억교실에서도 시민들은 참사가 남긴 가슴 아픈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해 애썼습니다. 진도 팽목항에도 노란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추모객들은 희생자 수와 같은 304개의 추모 풍선을 날려보내며 넋을 기렸습니다. 목포신항에선 미수습자의 온전한 인양을 바라는 기원식이 열렸습니다. 9명의 미수습자 가족들은 또 한 번의 기적을 바랍니다. 저희도 이 9명을 다 찾아서 유가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광화문 광장에 마련된 임시 분향소에도 종일 세월호가 남긴 깊은 상처를 어루만지기 위한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SBS 이세영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희생자 가족들뿐만 아니라 참사를 함께 지켜본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충격이고 상처였습니다. 3년이란 세월, 국민들은 그 상처를 어떻게 극복해왔는지 박수진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어떤 기억은 아물지 않습니다. 때로는 소리를 질러보고 때로는 무거운 침묵으로 마음을 표현합니다. 참가자는 모두 세월호 참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일반인들. 참사를 지켜보며 마음을 다친 이들이 매년 상처를 치유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계속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추모를 하지 못했었어요. 어쨌든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 그 학생들한테 행복을 빌어줄 수 있다 그래야 될까요? 잊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처럼 3년 전의 기억이 아직도 상처로 남은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중고등학생들 교복 입고 걸어다니는 걸 보면 그게 세월호 아이들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사진 속에 있는 아이들 눈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분양도 못하고 돌아갔던 기억이 있어요. 시민들은 세월호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되는 사건이고 가족이 그런 일을 당한 것처럼 슬퍼했던 것 같은 기억이 나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걸 많이 생각해준 그런 사건이 됐었던 것 같아요. 광화문 광장은 이런 아픔과 상처를 위로하는 치유의 공간이 됐습니다. 매일 몇 시간씩 머무는 사람부터 그냥 생각이 나서 들렀다는 사람까지 그 마음들이 모여 지금까지 600만여 개의 노란 리본이 이곳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같은 감정을 겪었구나 하면서 공감하면서 많이 치료가 되는 거거든요. 이곳이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 아무리 저희가 그 고통에 가깝게 간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누구든 배지도 다르려고 하고 어떤 방법도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남긴 상처를 치유하는 일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SBS 박수진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사설 응급차 운전자가 자신에게 상향등을 켠 택시를 10km나 쫓아간 뒤 앞을 가로막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응급차 운전자는 당시 환자를 후송하기 위해서 병원으로 가던 길에 이런 보복 운전을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김종원 기자입니다. 택시 뒤에서 구급차 한 대가 앞으로 달려나오더니 택시의 진로를 방해하며 그대로 서버립니다. 택시가 계속 뒤따라오는 구급차를 피해 길가에 정차해보지만 이번엔 구급차 운전자가 내려서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퍼붓습니다. 환자 후송 요청을 받고 병원으로 출동하던 사설 구급차 운전자 36살 박모 씨로 택시가 자신에게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10km를 쫓아가며 보복 운전을 한 겁니다. 너무 공포스러웠고요. 차량을 그냥 놓고 가를 신경이었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로부터 손가방을 받아든 남성이 자신의 차에 타더니 도망칩니다. 가방을 건네줬던 남성이 급하게 이 차를 뒤쫓지만 놓치고 맙니다. 손가방에 들어있던 건 1kg짜리 금괴 2개로 시가 1억 800만 원 상당.
친구인 56살 안모 씨가 진짜인지 확인을 해보겠다며 가져가더니 그대로 달아난 겁니다. 결국 안 씨는 8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금괴 일련 번호가 지워져 있고 피해자 역시 금괴 입수 경위에 대해 진술을 오락가락하면서 경찰이 정확한 출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45분쯤 울산시 남구의 한 교차로에서 시외버스 2대가 충돌했습니다. 버스 한 대가 사고 충격으로 튕겨나가 택시 2대와 건물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기사 1명이 숨지고 승객 등 27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SBS 김종원입니다. 네, 2달 전 인형 뽑기 방에서 인형을 싹쓸이했다가 절도 혐의로 입건됐던 20대 남성 2명을 경찰이 처벌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게 훔친 게 아니라 뽑기 기술이라고 본 겁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지난 2월 5일 대전의 한 인형 뽑기 방에서 남성 2명이 불과 2시간 만에 인형 200여 개를 뽑아갔습니다. 다음 날 기계가 텅 빈 것을 발견한 가게 주인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29살 이모 씨 등 20대 남성 2명을 절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인형을 집는 집게는 원래 30번에 한 번꼴로 강하게 잡도록 설정돼 있는데 이 씨 등은 조이스틱을 특정하게 움직여 집게 강도를 강하게 조작한 겁니다. 하지만 누리꾼 사이에서는 낚시터에서 월척을 잡아도 죄냐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경찰도 이들의 행동이 과연 처벌 대상인지를 놓고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경찰이 법학과 교수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의 의견을 구한 결과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작동을 유도해 집게 힘을 강하게 하기는 했지만 집게를 정확한 위치에 놓는 것은 이들만의 기술이라고 본 겁니다. 또 조이스틱을 조작한다고 해서 무조건 인형 뽑기에 성공하지는 않았다는 점도 경찰이 절도로 보지 않은 이유입니다. 경찰은 결국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종료했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자동차 안전띠가 꽉 끼는 게 불편해서 클립 같은 거 끼워 느슨하게 매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제대로 맸을 때보다 크게 다칠 위험이 5배나 높아집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실험 장면 직접 보시죠. 박민아 기자입니다. 시속 56km로 달리는 승용차가 정면 충돌합니다. 운전석 안전띠는 클립을 끼워 느슨해지게 했고 조수석은 버클에 클립만 끼워 경고음을 차단했습니다. 뒷좌석엔 3살 된 아이 모형을 놀이방 매트 위에 앉혔습니다. 충돌 순간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터졌지만 조수석 앞유리가 불룩 튀어나왔습니다. 운전석은 안전띠를 느슨하게 맸고 조수석은 안전띠를 사실상 매지 않았습니다. 충돌 후에 앞유리창의 상태를 보면 충격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안전띠를 매지 않은 조수석의 중상 가능성은 80.3%, 카시트 없이 매트 위에 방치한 아이의 중상 위험은 99.9%에 달했습니다. 안전띠를 느슨하게 맨 운전자도 제대로 맨 운전자와 비교하면 충돌 시 앞이나 위로 더 심하게 흔들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느슨하게 맸을 때 중상 위험은 49.7%로 제대로 맸을 때의 5배로 높아졌습니다. 벨트를 느슨하게 매면은 사고 시에 에어백이 터지더라도 그 에어백하고 안전띠의 효능이 반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앞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84.4%, 뒷좌석은 19.4%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올해 말부터는 모든 도로에서 자동차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SBS 박민아입니다. 시리아에서 피난 호송버스를 노린 차량 폭탄 테러가 일어나 110명 넘게 숨졌습니다. 버스에는 반군 지역에서 철수하려던 주민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정규진 특파원입니다. 불길에 휩싸인 차량들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불에 타 뼈대만 남은 버스 주변엔 희생자 시신과 유품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피투성이 아이는 물론 어른마저 참혹한 현장에 울음을 터뜨립니다. 시리아 알레포 외곽에서 주민의 호송버스 행렬에 폭탄을 실은 차량이 돌진했습니다. 물자 보급 차량으로 위장해 검문을 피했습니다. 희생자는 반군에 포위됐다 정부군 지역으로 철수하려던 시아파 주민들로 버스의 단차 공격받아 희생이 컸습니다. 환자와 어린이를 중심으로 적어도 110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لا نرضى فيه مين من كان يكون نحن نرضى يعني
صار في إصابات وشهداء مننا ومنهم كلياتنا أخوي بالأخير. 공격 배후를 자처하는 단체는 아직 없어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공격에 대한 일부 반군의 보복이 아니라는 추측이 나올 뿐입니다. 무고한 민간인의 희생만 키우는 극단적 대결. 이대로 가다간 가뜩이나 교착에 빠진 시리아 평화협상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카이로에서 SBS 정규진입니다. 내일은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오늘 광주는 30.4도까지 오르는 등 이 지역에선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78년 만에 4월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 대구도 29도, 서울도 24.4도까지 오르면서 올 봄 들어 가장 높았습니다. 고온 현상은 비가 내리면서 차츰 누그러집니다. 점차 제주와 남해안 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내일 아침 사이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봄비치고 양도 많습니다. 제주 산간엔 200mm 이상, 경남 해안과 제주 남부에서도 10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겠고요. 그 밖에 전국에서도 10에서 50mm가량이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오후에 서쪽 지방부터 차츰 그치기 시작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18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8도가량 낮겠습니다. 남부지방에서도 광주 18도, 대구는 20도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에도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일요일 8시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